최근 워싱턴의 움직임을 보면 단순한 동맹 요구가 아니라 산업 주권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미국은 공동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조선이에너지 방산 기업들을 미국 본토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협력이 아니라 재편입니다. 조선 산업의 심장은 부산과 거제, 울산의 연결망 안에서만 맥박을 칩니다. 그 체계를 미국의 행정 절차 속에 옮기면 생산이 아니라 관료주의가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LNG 운반선과 해군 보급함까지 미국이 직접 생산을 요구하고 있죠. 안보 공급망이라는 구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미국 조선업 재건의 비용을 한국이 대신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노하우의 이식이에요. 한국의 숙련된 용접, 선체 조립, 디지털 설계 체계를 미국식 규격 안에 넣겠다는 거죠. 그건 곧 한국의 자율성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은 단순히 철판을 이어붙이는 산업이 아닙니다. 설계, 소재, 인력, 항만, 금융, 보험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묶여야만 돌아갑니다. 이 연결망이 바로 한국 조선의 힘이죠. 그런데 미국은 그 생태계의 일부만 떼어내서 자국 안에 심으려 합니다. 나무에서 뿌리를 잘라 옮겨놓고 다시 자라라며 물을 주겠다는 꼴이에요. 반대로 보면 이건 서울에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전략적 상상력의 출발점이죠. 미국의 요구는 분명 거칠지만 그것이 바로 K-시프 넥서스라는 개념이 태어난 계기입니다. 미국이 물리적 생산을 줄여할 때 한국은 네트워크로 대응했습니다. 생산 거점을 세계로 흩뿌리되 설계와 표준의 중심은 한국에 두는 구상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과 중국이 모두 이 구조를 따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내부 폐쇄형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와 장비를 갖고 있지만 산업 전체를 통합하는 리더십은 사라졌죠. 반면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품질, 환경 보안 표준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유럽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를 경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 한국만이 기술과 신뢰, 그리고 국제 감각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산업 융합력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하나오션이 군함과 잠수함을 동시에 생산하고 현대중공업이 LNG선과 해양 플랜트를 넘나들며 삼성중공업이 디지털 트윈을 통한 실시간 시운전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인공지능의 단계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이 공장을 요구할수록 한국은 두뇌를 강화해야 합니다. 설계 데이터, 디지털 트윈, AI 항로 최적화, 가상건조 플랫폼 이 모든 게 한국 안에서만 작동하게 하면 설사 일부 조립이 해외로 나가더라도 주도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물리적 선석이 아니라 디지털 선석이죠. 흥미롭게도 이런 구도는 한미 관계를 대립이 아닌 역전된 상호의존으로 만듭니다. 미국이 자국 조선소를 유지하려면 한국의 설계와 시운전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압박이 협상 카드로 바뀌는 순간이죠. 미국의 요구가 높아질수록 한국의 기술 의존도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압박은 결국 한국 산업 전략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의 OEM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표준을 수출하는 시대입니다. 미국이 공장을 원하면 우리는 시스템을 수출합니다. 중국이 시장을 원하면 우리는 기술 인증을 장악합니다. 일본이 기술 협력을 말하면 우리는 공급망 전체를 주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워싱턴의 압박은 서울에게 역설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오픈해양 동맹 오펀 메러타임 얼라이언스이자 훗날 세계가 부르게 될 K-시프 넥서스의 철학적 뿌리입니다. 조선 산업을 단일국의 울타리에서 꺼내 연합의 언어로 다시 쓰겠다는 선언이죠. 맞아요. 지금까지의 글로벌 조선은 폐쇄형 경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조달 중심, 일본은 장비 중심, 중국은 물량 중심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배 한 척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데이터와 에너지, 인공지능이 얽힌 복합 시스템이 되었으니까요.
이 시스템은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누가 연합을 설계하느냐가 주도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이 제시한 방식은 단순히 파트너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참여국이 동일한 설계 플랫폼 위에서 작업하되 그 중심 서버와 코드 관리권은 한국에 두는 구조예요. 인도에서 블록을 만들든 노르웨이에서 자율항해 모듈을 붙이든 그 모든 변경과 검증은 부산의 데이터 클라우드로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분산된 생산, 집중된 통제입니다. 일본이 이 모델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완전히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늘 폐쇄된 사양서, 제한된 접근 권한, 느린 협력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개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방 이후의 속도와 학습 능력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확합니다. 오픈해양 동맹의 본질은 기술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지식을 함께 진화시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인도 조선소에서 발생한 용접 불량 데이터를 즉시 한국 본사로 보내면 AI가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폴란드, 노르웨이, 베트남 파트너에게 동시에 공유됩니다. 이렇게 모든 참여국이 한 시스템을 통해 학습합니다. 결국 누가 가장 빨리 학습시키느냐, 그게 곧 힘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구조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형태라는 겁니다. 그들은 늘 공급망의 분절을 통해 통제를 유지해왔어요. 기술의 핵심을 미국에, 생산을 타국에 분산시켜 의존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K-시프 넥서스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술과 생산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되 중심축은 한국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주권의 형태입니다. 일본이 이 모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장인의 비밀을 중시하지만 세상은 데이터의 투명성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개방을 흉내내지만 표준을 지배할 신뢰 자산이 없습니다. 설계 도면과 실제 생산물 간의 편차가 너무 크고 위조 데이터가 빈번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연합은 한국을 중심으로만 안정됩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산업 모델이 아니라 외교의 언어로도 작동합니다. 한국이 제안한 개방형 표준은 기술 협약이면서 동시에 신뢰 협약이에요. 그래서 인도,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한국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들은 기술의 공유보다 기회의 평등을 원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보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였죠. 결과적으로 오픈해양 동맹은 산업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되었어요. 어느 한 나라가 전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기술은 공유하되 표준은 한국이 설계하는 구조. 이건 마치 유럽연합이 규제를 통일해 시장을 묶었던 것처럼 한국이 기술 표준으로 바다를 묶는 과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K-시프 넥서스의 첫 번째 축, 인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국이 인도와 손을 잡은 건 단순한 조선 협력이 아니라 해양 전략의 중심을 남쪽으로 확장하는 결정이었죠. 미국이 태평양을 쥐고 있다면 인도양은 앞으로의 자원이 물류의 에너지 전쟁의 심장입니다. 한국은 그 문을 인도를 통해 열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도는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니라 지정학의 요충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프리카 동부, 유럽으로 향하는 해상 루트가 모두 인도양을 통과하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인도는 조선 산업의 물류 허브이자 군수 전략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과 거제를 본부로 삼고 비샤카파트남과 코친을 거점으로 둔다면 K-시프 넥서스의 남방 라인이 완성됩니다. 게다가 인도 정부도 지금 조선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어 정책의 한계가 분명해지면서 그들은 이제 디자인 위드 파트너 단계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게 설계 파트너가 필요하죠. 일본은 속도가 느리고 중국은 신뢰가 없어요. 결국 인도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 중심국이 한국입니다. 흥미로운 건 인도와 한국이 서로의 결핍을 채워준다는 점이에요. 인도는 인구와 해역이 넓지만 기술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한국은 기술과 경험은 넘치지만 인건비와 선석이 한계에 다다랐죠. 그래서 양국이 만나면 확장 가능한 품질이 만들어집니다. 부산에서 설계하고
인도에서 조립하며 데이터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AI로 개선되는 순환 구조. 그야말로 살아있는 산업 생태계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이 미국식 아프슈어 매뉴팩처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미국은 언제나 자신이 중심에 서서 외부를 하청으로 부립니다. 그러나 K10 넥서스의 인도 모델은 공유된 중심을 지향합니다. 인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 도면과 품질 인증 체계를 함께 나누지만 핵심 알고리즘과 지식은 한국이 관리합니다. 동등하면서도 주도적인 관계죠. 그렇죠. 실제로 하나오션이 인도 해군과 추진 중인 차세대 보급함 프로젝트를 보면 기술의 절반은 한국, 생산의 절반은 인도입니다. 하지만 설계 서버는 전부 한국에 있습니다. 인도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생산하지만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부산 서버에 업로드되어 검증됩니다.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곧 한국형 글로벌 품질 표준이 됩니다. 일본은 이런 협력 모델을 시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기술을 감추는 문화가 강하고 협력국을 부속업체로 취급하죠.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의 협력은 언제나 흡수로 끝납니다. 기술을 가져가고 나면 다음 해부터 자립을 선언해버리죠. 인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신뢰 가능한 파트너가 필요한데 한국은 기술과 윤리 두 면에서 모두 안정적입니다. 다만 인도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노조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한국식 디지털 관리 체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5G 기반 스마트 닥 시스템을 적용하면 모든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본사에 전송되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느린 관료주의를 기술로 제어하는 방식이죠. 인도에서 남쪽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유럽으로 눈을 돌릴 차례입니다. K10 넥서스의 두 번째 축, 바로 폴란드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조선 거점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 외교가 유럽 대륙으로 확장되는 상징이 되었죠. 특히 폴란드가 한국 방산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이후 그 신뢰가 조선 분야로 옮겨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로 한국의 기술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식 시스템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 유지 보수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패키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해군 해상 분야로 옮기면 유럽 내 새로운 해양 생태계가 생깁니다. 한국이 설계하고 폴란드가 건조하며 유럽 각국이 운용하는 형태로요. 중요한 건 폴란드가 단순히 값싼 생산기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발티크의 관문, 즉 유럽 북부 물류망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디니아와 그단스크 항만은 이미 북유럽, 발틱 3국, 독일 동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K10 표준이 자리 잡으면 한국식 조선 기술이 유럽 물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일본은 이런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 했지만 기술은 뛰어나도 일정과 비용에서 한국을 이길 수 없었죠. 반면 중국은 저가 공세를 펼쳤지만 안전과 보안, 친환경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발주가 끊겼습니다.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 한국뿐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K10 프로젝트는 단순히 배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유럽형 친환경 조선의 실험장이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이후에 피트4 55 정책에 맞춰 탄소 중립 조선소로 거듭나려 하고 한국은 그 기술을 제공합니다. 포스코의 친환경 강판, 현대중공업의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삼성중공업의 디지털 시운전 기술이 하나로 결합되는 구조죠. 그러나 폴란드의 노조와 행정 구조는 유연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죠. 과거 독일식 조선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스마트 조선소 모델이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이미 로봇 용접, AI 도장,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폴란드 현장에 맞게 개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숙련과 디지털 제어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정 구조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주면서도 통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핵심 소프트웨어와 인증 알고리즘은 한국 서버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품질이 최종 판정은 언제나 한국이 내립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가 건조를 담당해도 한국 기준 없이는 한 척도 출항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K10 넥서스의 지배 구조예요.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금융의 흐름입니다. 유럽 수출입은행들이 K10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 수출입은행과 공동 보증을 서고 한국계 금융사가 프로젝트 펀딩을 담당하니 자연스럽게 유럽 내 해양 금융의 축도 서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전환이에요. 조선업은 금융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죠. 유럽이 조선의 재건을 꿈꾸지만 금융 구조가 이미 한국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유럽 조선의 심장은 실질적으로 서울이 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의 조선소는 한국의 두 번째 부산이 됩니다. K10 넥서스의 세 번째 축, 노르웨이로 갑시다. 인도가 남쪽의 생산력을, 폴란드가 유럽의 시장을 대표한다면 노르웨이는 미래 기술과 녹색 혁신의 심장입니다. 북대서양의 혹독한 환경에서 자유운항과 친환경 추진을 검증할 수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뿐이죠. 한국이 그 기술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는 곧 녹색 함대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해양 기술력에서 유럽 최고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자유운항 실험선, 전기 추진 페리, 수소연료 보급망까지 이미 미래형 항만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건 대형 프로젝트를 산업화할 규모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한국이 채워주는 겁니다. 한국은 조선 기술과 양산 시스템,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서 세계 1위니까요. 실제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노르웨이 해양기술연구소 MARINTK와 협력해 KC랩을 설립한 것도 그 연합의 상징입니다. 한국이 만든 디지털 트윈 기술을 노르웨이의 자유항로 실험선에 적용해 바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부산으로 전송합니다. 그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다시 설계에 반영하죠. 이것이 학습하는 선박 시스템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인간 중심 운항에 머물러 있고 중국은 자율운항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즉, 노르웨이와 한국의 연합은 투명성과 데이터 신뢰성으로 작동하지만 일본은 느리고 중국은 닫혀 있습니다. 신뢰 기반의 AI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결국 한국뿐이에요. 자율운항 기술에서 가장 어려운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인가,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인증은 누가 내리는가,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예요. 그런데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진보된 해양 법 체계를 갖고 있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조선 기술을 갖고 있죠. 이 둘이 합쳐지면 기술과 제도를 동시에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정부는 한국과 함께 K10 스탠다드 노스라는 공동 인증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약이 아니라 자율운항 선박의 국제 인증 체계를 한국 주도로 표준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승인하지 않은 자율운항선은 국제항로에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바다의 규칙이 한국 표준으로 재편되는 셈이죠. 흥미로운 건 이 구조가 단순히 상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군 보급함, 해양 정찰선, 심해 탐사선까지 자율화의 물결이 번지고 있죠. 노르웨이와의 협력은 한국 해군에게도 실질적인 기술적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무인 보급선이 KDDX 구축함에 자동 접속해 연료를 공급하는 장면, 그건 이제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일본은 이런 융합에 약합니다. 산업 간 경계가 단단해서 방산과 민간 기술의 교류가 거의 없어요. 중국은 모듈을 급히 복제할 수는 있지만 해양 환경이 다양하지 않아 검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북대서양의 험한 조건은 인공지능의 학습에 완벽한 실험실이죠. 한국은 그 데이터를 통해 기술을 훈련시키고 노르웨이는 현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녹색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노르웨이는 수소와 암모니아 연료의 공급 거점이고 한국은 그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설계자입니다.
포스코가 만든 저탄소 강제, 현대중공업의 하이브리드 엔진, 삼성중공업의 전력관리 시스템이 결합하면 이건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떠다니는 발전소입니다. 인도, 폴란드, 노르웨이의 축이 완성된 뒤 마침내 K10 넥서스라는 이름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21세기 해양체계의 재편 선언이었죠. 서울, 부산, 거제의 엔지니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다. 그렇습니다. 2028년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매러타임 얼라이언스 서미트에서 K10 넥서스가 정식 발족되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4개국이 동시에 서명한 조선동맹은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동맹의 실질적인 운영본부가 워싱턴도 브뤼셀도 아닌 부산에 설치된 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조선의 수도가 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 연합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 전략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조선은 단순한 경제 산업이 아니라 에너지 수송, 해상 군사력, 해양 데이터 통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K10 넥서스는 그 모든 축을 통합하는 운영체제이자 해양판 반도체 동맹이라 불릴 만했습니다. 일본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1980년대에 주도했던 조선 황금기를 한국이 완전히 넘어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죠. 일본의 미쓰비시, 가와사키는 독자 생존을 시도했지만 이미 한국의 글로벌 표준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선주들은 일본보다 한국 인증이 붙은 선박을 더 신뢰했죠.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자국 중심의 해양동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동참한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조차 중국의 조선 품질은 불안정하다고 말하며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기술은 모방할 수 있어도 신뢰는 모방할 수 없기 때문이죠. K10 넥서스의 운영 구조는 매우 정교합니다. 본부는 부산, 기술센터는 울산, 데이터 서버는 세종, 그리고 각국 파트너의 현장 서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모든 조선소의 진행률을 분석하고 결함 가능성을 예측해 생산 일정을 자동 조정합니다. 그야말로 세계가 한국 시간으로 움직이는 조선 네트워크가 된 거죠. 이건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닙니다. 한국이 30년간 쌓아온 조선 지식을 데이터로 변환해 AI가 관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과거에는 숙련자의 감각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한국형 AI가 그 감각을 전 세계로 확장시킵니다. 인도의 조립공, 폴란드의 검사관, 노르웨이의 자율항해 엔지니어가 모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죠. 미국은 이 시스템을 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산업체계 자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미국이 자국에서 선박을 만들더라도 설계와 품질 검사 알고리즘이 한국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워싱턴의 압박이 완전히 역전된 셈입니다. 흥미롭게도 K10 넥서스 출범 후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는 K블루 오션 플리트이었습니다. 한국의 하이브리드 엔진, 인도의 조립 능력, 폴란드의 물류 네트워크, 노르웨이의 자율항해 기술이 하나로 결합된 초대형 수소 운반선이죠. 이 선박은 건조 단계부터 AI가 관리해 납기를 40 단축했고 연료 효율은 기존 대비 25 향상됐습니다. K10 넥서스의 출범은 단순히 국가 간의 연합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장부에는 세 개의 거대한 엔진이 있었죠. 바로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세 기업이 없었다면 지금의 K10 넥서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삼각체계. 그것이 바로 한국조선의 진짜 힘이죠. 그렇습니다. 세 기업의 관계는 단순한 라이벌이 아닙니다. 하나오션은 방산과 잠수함, 현대중공업은 상선과 에너지, 삼성중공업은 디지털과 AI 기술. 각자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경쟁하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엔 기술을 공유합니다. 이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오션부터 보죠.
그들은 사실상 한국 해군의 조선학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SS-3 잠수함, 차세대 보급함, 그리고 무인 수중체계까지. 하나는 군수와 민수를 오가며 축적한 경험을 민간 조선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K10 넥서스 내에서는 하나가 보안과 신뢰를 담당합니다. 기술 이전, 데이터 보호, 군수 표준 룰 오브 데트 모두 하나오션의 손을 거칩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규모와 속도의 상징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운영하며 LNG, 원유, 컨테이너, 해양 플랜트까지 동시에 생산합니다. 폴란드와 인도의 대형 선박 라인이 사실상 현대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한국형 생산관리 시스템인 하이 SA네트 바로 그것이죠. 이건 인공지능이 전체 공정의 진행률을 예측하고 자재 흐름을 자동 조정하는 플랫폼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조금 다릅니다. 전통적인 조선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해양 기술 기업이에요. 그들의 강점은 디지털 트윈, AI 항해 시스템, 자율운항 알고리즘입니다. 부산의 K10 본부 서버와 노르웨이의 자율항로 실험 데이터를 연결해 분석하는 시스템이 바로 삼성의 네프툰 브레인이죠. 이것이 없었다면 K10 넥서스는 그저 느슨한 연합체에 불과했을 겁니다. 이 세 회사가 만들어내는 삼각구조는 마치 대한민국의 산업 신경망 같습니다. 하나는 심장, 현대는 근육, 삼성은 두뇌. 서로 다른 기능이지만 완벽히 조화를 이룹니다.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 가와사키, IHI가 경쟁하지만 그 사이에는 협력의 언어가 없습니다. 중국은 수많은 국영 조선소가 있지만 효율도 표준도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만이 이 세 축을 조율할 수 있었죠. 새 기업의 내부 구조도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오션은 잠수함용 배터리와 추진 시스템을 민간 LNG선의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전환했고 삼성중공업은 전투함의 함교 레이더 기술을 자율운항 상선에 적용했습니다. 군사와 민간의 경계를 허문 겁니다. 그게 바로 이중 기술 전환, 한국만의 노하우입니다. 사실 이런 융합은 단순한 기술 협업이 아니라 철저히 전략적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방산과 민간을 구분하고 일본은 규제로 막혀 있으며 중국은 군수 중심으로만 밀어붙이죠. 하지만 한국은 국방부와 산업부, 과기부가 한 테이블에 앉아 기술을 공유합니다. 이게 바로 정책의 힘입니다. 정부가 조정자이자 촉진자로 움직이니까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재와 데이터의 순환입니다. 포스코가 만든 극저온 강판이 현대중공업으로 가고 그 선박의 운항 데이터가 삼성의 서버로 들어가고 그 정보가 다시 하나의 군함 설계에 반영됩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산업 순환 생태계예요. 한국은 산업을 수평적으로 묶는 나라가 아니라 수직으로 통합해 순환시키는 나라입니다. 한국조선의 심장은 분명 거제와 울산의 조선소지만 그 조선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SK, LIG 같은 산업 인프라 기업들이죠. 이 세 축이 없다면 K10 넥서스는 껍데기뿐이었을 겁니다. 조선은 단순히 철판과 엔진의 조합이 아니라 철, 통신, 전자, 그리고 무기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린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동의합니다. 먼저 포스코를 봅시다. 그들은 단순한 제철회사가 아니라 조선의 근육을 만드는 조직이에요. 한국의 LNG선과 군함이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이유는 극저온에서도 견디는 포스코의 강판 덕분입니다. 최근엔 지거 스틸머린이라는 차세대 합금으로 LNG선 무게를 10이 줄였고 연료 효율을 8 높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이 아니라 과학이죠. 일본의 제철 기업들은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신일철 주금 니판 스틸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새로운 합금에 대한 실험을 꺼립니다. 반면 포스코는 조선소와 함께 실시간 피드백 구조를 만들었어요. 용접이 잘 안 되면 바로 제철소에서 조성비를 바꾸는 식입니다. 이런 속도감은 일본이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중국도 제철 규모는 크지만 품질이 균일성이 부족합니다. 강판 한 장마다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죠. 그게 곧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성급협회들은 중국 강제를 비신뢰 재료로 분류합니다.
반면 포스코의 강제는 어떤 조선소에서도 똑같은 품질로 작동합니다. 세계 해양 표준이 사실상 한국 철로 정의된 셈이죠. 이제 SK로 가볼까요? SK는 K시프 넥서스의 신경망을 담당합니다. SK텔레콤의 해상 5G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K시프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폴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부산의 조선소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건 이 네트워크 덕분입니다. 조선소의 크레인, 용접 로봇, 자재 이송차까지 모두 센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SK는 단순한 통신 회사가 아니라 조선 데이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AI 클라우드가 전 세계 K시프 공정을 관리하죠.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미세한 진동 이상이 감지되면 그 데이터가 0.3초 만에 부산의 제어실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AI가 즉시 판단해 설계팀에 수정 지시를 내립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배가 한국의 리듬으로 건조되는 거죠. 일본은 이런 통신형 산업 구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산업은 여전히 공정 독립형입니다. 각 공장이 자체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중앙 통제가 없습니다. 중국은 반대로 중앙 집중형이지만 유연성이 없죠. 한국의 SK 모델은 그 둘의 단점을 모두 넘어선 겁니다. 개방적이지만 통제 가능한 자유로우면서도 정확한 시스템. 이제 LIG 넥스1로 넘어가죠. 이 회사는 K시프 넥서스의 방패이자 눈입니다. 해양용 레이더, 이성 항법 장치, 전자전 대응 시스템 올 메이드 인 코리아. LIG의 기술은 단순히 군함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선에도 위협 감지, 해적 추적, 충돌 회피, 전자 교란 방어까지 탑재되죠. 결과적으로 한국의 상선은 사실상 군수 방어력을 가진 이중 목적 함정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이중 기술을 적용할 법적 구조가 없고 중국은 국제 규제를 회피하다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죠. 정부와 기업이 함께 국제 규범을 지키며 기술을 확장했습니다. LIG 넥스1이 만든 AI 방공 레이더는 지금 NATO 일부 국가에서도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곧 글로벌 해상 안전의 표준이 된 겁니다. K시프 넥서스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워싱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환영 메시지를 냈지만 실제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더 이상 조선 기술의 공급자가 아니라 표준 제정자로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그 표준이 자국을 거치지 않고 부산에서 관리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죠. 미국은 늘 산업 네트워크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K시프 넥서스는 그 논리를 완전히 깨버렸죠. 특히 해상 수소 운반선, LNG 플랜트, 자유운항 상선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의 기업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부랴부랴 관세, 기술 협력 재검토, 해양보험 제한 같은 조치를 언급하며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일방적 압박이 통하던 시대는 끝났죠. 이번엔 한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공동으로 K오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미국 상급협회 대신 국제 독립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바다의 신뢰를 미국이 아닌 한국이 관리하게 된 거예요. 미국은 이를 두고 경제적 도전이라 표현했지만 실상은 기술 독립에 가까웠습니다. 과거 미국은 자국 내 엔진이나 추진 시스템을 수출할 때 엔드 유저 라이선스를 통해 사용처를 통제했죠. 그러나 K시프 넥서스는 이런 통제 자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추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즉 두뇌가 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첫 번째 대응은 규제 강화였습니다. K시프의 사용 중인 해상 AI 모듈이 군사 전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이유로 제재를 검토했죠. 그러나 이건 정치적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 조치 덕분에 한국은 더 많은 동맹국을 확보했습니다. 인도, 폴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까지 미국의 일방적 규제를 우려해 K시프 넥서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일본은 이때 기회를 잡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미국의 압박에 일본이 공개적으로 동조하면서 유럽 발주처들이 일본을 불안정한 정치 파트너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하게 기술과 공급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정치적 신뢰마저 확보한 셈이죠.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동아시아 해양 협력체를 내세우며 한국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중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지만 기술의 투명성 부족과 신뢰도 하락으로 글로벌 연합에 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한국은 투명한 기술 네트워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당황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10 넥서스를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해군조차 한국의 조선 기술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의 연료 보급선 일부가 하나오션의 모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죠. 제재하면 자해가 된다는 걸 그들도 알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놀라울 만큼 노련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동맹 내 상호보완이라는 메시지를 유지하면서도 산업적으로는 완전한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조선, 철강, 반도체, 배터리, AI 도올 타잇 언더솔 S 시스템. 워싱턴이 한 걸음 밀어붙일 때마다 한국은 두 걸음 앞서 나갔습니다. 워싱턴의 계산이 틀렸다는 걸 가장 먼저 깨달은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도쿄는 한국의 K-10 넥서스가 단순한 산업 동맹이 아니라 새로운 해양 질서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경악했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은 부랴부랴 신해양 전략을 발표했지만 이미 시장은 한국식 표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놓친 건 시간이었죠. 기술은 여전히 수준급이지만 산업의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미쓰비시는 여전히 사내 회의에서 설계 변경을 승인받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생산과 인증 절차가 따로 노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은 설계 생산 운항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이 한 척을 설계할 때 한국은 10척을 시운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조선 철학 자체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인의 감각과 전통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지금의 세계는 AI, 디지털 트윈,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그들의 장인은 여전히 손으로 선박을 다루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는 AI로 파도를 계산하죠. 장인의 시대는 아름답지만 더 이상 바다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K-10 넥서스의 성공을 보며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형 조선 클러스터를 선언하고 남중국해 일대에 7개의 대형 조선 단지를 세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양은 많았지만 품질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선박 납기 지연, 결함,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조선 모델은 규모 중심입니다. 빨리, 만이라는 구호 아래 수천 명이 일하지만 체계는 엉성합니다. 반면 한국은 정확히 오래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품질이 표준이고 표준이 신뢰를 낳습니다. 결국 세계 선주들은 중국보다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선박 한 척이 더 비싸도 한국사는 사고가 없습니다. 안전이 곧 수익이 되는 시대니까요. 일본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중국은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은 조선을 넘어서 해양 문명을 지배한다고 썼고 중국 관영 매체는 K-10 넥서스는 서방의 음모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현실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이 보여준 진짜 힘은 오만하지 않은 패권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표준을 공유하고 동맹국의 이익을 보장하며 기술의 신뢰를 나눕니다. 인도, 폴란드, 노르웨이 이 나라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지배자가 아니라 조율자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리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중국은 지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리더가 아닌 네트워크 관리자, 즉 조율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다의 질서가 위계에서 협력으로 바뀌는 그 순간 한국이 그 중심이 된 거죠. 기술적으로도 한국은 이제 독보적입니다. 한국의 자율운항 엔진 K-에커마인드는 세계 유일하게 0.5초 단위로 항로를 예측하고 폭풍 빙하의 적조까지 분석합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 3초 단위, 중국은 5초 단위 분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격차는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의 철학 차이입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신뢰하고 일본은 인간을 믿으며 중국은 명령을 따른다. 바다가 누구의 언어로 움직일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K10 넥서스가 산업과 외교의 틀을 완성했다면 그 심층부를 움직이는 뇌는 바로 KC 브레인입니다. 바다 위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한국형 AI 해양망이죠. 간단히 말해 세계의 선박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 바다의 기상이 해류의 적조까지 모든 정보가 한국의 서버를 거칩니다. 그야말로 바다의 중추신경이 한국에 있는 셈이죠. KC 브레인의 핵심은 단순한 데이터 통합이 아닙니다. 예측과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 인도양에서 폭풍이 발생하면 KC 브레인이 72시간 전부터 항로 변경을 자동 제한합니다. 또 폴란드 조선소의 작업이 지연되면 AI가 노르웨이 공정으로 일정을 재배치하죠. 이건 단순한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해양 두뇌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SK의 5G 해상 네트워크, 삼성의 클라우드 AI, 현대의 센서 모듈, 하나오션의 군수 데이터까지 올 인터그레이티드 언더 원 알고리థմ. 일본은 여전히 각기 다른 회사의 시스템을 수동으로 연결하고 중국은 데이터 보안 문제로 외부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진짜 네트워크는 한국만이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일본은 전통적으로 조선 기술의 정확성을 강조해왔지만 정확성은 데이터가 아니라 시간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AI는 단 1초의 지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북대서양에서 출항한 선박이 부산을 향해 오면 항로, 연료, 기상, 심지어 항만 혼잡도까지 예측하여 미리 조정합니다. 예전엔 사람이 하던 일이지만 지금은 KC 브레인이 실시간으로 수행하죠. 이 AI는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데이터는 곧 보험, 무역, 에너지, 심지어 군사 전략과도 직결되기 때문이죠. KC 브레인이 전 세계 선박의 이동과 연료 소비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면 한국은 사실상 해양 경제의 관제탑을 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시스템의 전략적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데이터 독점은 새로운 형태의 해양 헤게모니라고 비판했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독점이 아니라 안전한 개방을 추구합니다. KC 브레인의 서버 구조는 완전 분산형이지만 핵심 알고리즘만 한국에 있습니다. 파트너국은 자유롭게 접속하되 데이터는 한국의 윤리 기준으로만 운용됩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상 디지털 해양 주권의 모델이에요. 과거 미국이 GPS로 하늘을 장악했다면 한국은 해양 데이터를 통해 바다를 장악한 셈이죠. 일본의 선박이 항해하려면 한국의 예측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고 중국의 무역선도 한국의 기상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바다 위의 모든 길이 한국의 시스템을 경유하게 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시스템이 단순한 상선뿐 아니라 군함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KDDX 구축함과 인도 해군의 보급함이 같은 KC 브레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적성국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군사용 AI가 상업 데이터와 연동되니 정보의 정밀도는 2배로 올라가죠. 한국은 바다 위에서 정보 주도권을 완벽히 확보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인간 중심 항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선박은 여전히 수동보고 체계를 사용하고 데이터는 각 선주사가 따로 보관하죠. 중국은 기술적으로 AI를 모방했지만 데이터 조작 문제가 잦아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KC 브레인이 바다의 두뇌라면 이제 그 두뇌가 움직이는 팔과 다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K-12 플리트, 즉 민군 융합함대 전략입니다. 한국은 민간 상선과 군함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융합이 아니라 바다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의 혁명이에요. 맞아요. 그 발상은 사실 한국 조선의 현실에서 비롯됐죠. 군함과 상선의 기술 격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LNG선의 추진 시스템이 잠수함의 에너지 관리와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군함의 충돌 회피 AI가 상선의 자율항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는 군과 민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전환형 선박이에요. 평상시에는 물류선을, 비상시에는 군수 보급함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함정들. 예컨대 부산항에 정박 중인 대형 LNG선이 48시간 안에 군수 보급선으로 전환됩니다. 하나오션이 주도하고 현대중공업이 구조를 설계하며 LIG 넥스1이 전자방어 체계를 탑재했죠. 일본은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평화헌법의 제약 때문에 군수용으로 전환 가능한 선박 설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군사적 유연성을 헌법과 국제규범 안에서 제도적으로 확보했어요. 덕분에 평시엔 상선, 유사시엔 전력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현실화했습니다. 중국은 물량 중심으로 비슷한 구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민간 선박에 군용 모듈을 끼워 넣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품질과 통제입니다. 부품 편차가 너무 커서 작동이 불안정했고 기밀 유지도 안 됐어요. 한국은 반대로 민간화된 군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투명하고 정밀한 공정, 그리고 AI에 의한 자동 보안 통제가 핵심입니다. 하나오션의 K-듀얼 덱 기술이 그 대표 사례입니다. 이중 데크 구조로 설계된 선체는 평시엔 화물칸으로 쓰이다가 전시엔 무기와 연료를 수납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이 전환 과정이 단 36시간이면 완료돼요. 그 어떤 국가도 이 속도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전략은 단지 군사적 효율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에서도 탁월합니다. 민군이 선박을 공유하면 유지비가 절감되고 설계와 부품 표준이 통합됩니다. 예를 들어 해군의 보급선과 현대상선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같은 엔진 플랫폼을 씁니다. 결과적으로 부품 수급 비용이 줄고 정비 체계가 단순화됩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이런 구조를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군용과 민간의 조달 체계가 완전히 분리돼 있고 기술 교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방위사업청과 산업부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민간 기업이 군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합니다. 산업안보라는 철학이 완전히 자리 잡은 거죠. 중국의 경우는 그 반대예요. 군이 산업을 완전히 지배하다 보니 민간의 효율이 사라졌습니다. 프로젝트는 크지만 품질이 들쭉날쭉하고 투명성이 없죠. 반면 한국은 공공과 민간이 서로를 신뢰합니다. 군이 민간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민간이 군의 보안을 존중합니다. 그 상호 신뢰가 바로 한국형 K-듀얼 플리트의 기반입니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위기 대응 속도입니다. 2030년 태평양에서 발생한 수송선 전자 교란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당시 중국 해군이 전파 방해를 시도했지만 한국의 K-듀얼 플리트의 즉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우회 항로를 개척했죠. 군과 민의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돼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K10 넥서스가 조선, 군사, 기술의 패권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 그 흐름이 에너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에서 벗어나 바다 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국가로 진화했어요. 그 중심에 바로 K-넥서스 마이크로 원자로, 수소의 암모니아 추진선, 그리고 해상 발전 플랫폼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한 조선 기술의 연장이 아니라 에너지 주권의 재구성이에요. 과거 한국은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고 일본은 정제해서 쓰고 중국은 값싼 석탄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바다 위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수소를 운반하는 선박, 전력을 저장하는 부유식 발전소, 올 메이드 인 코리아. 그야말로 해양 에너지 제국의 출현이죠.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주도하는 부유식 풍력 플랫폼 K-윈드아웃 프로젝트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구조물은 단순한 풍력 발전소가 아닙니다. 발전, 저장,
운송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 모바일 발전소예요. 생산된 전력은 해상에서 바로 수소로 전환되고 SK가 구축한 해저 전력망을 통해 육상으로 전달됩니다. 한국의 바다가 곧 거대한 발전소인 셈이죠. 일본은 이런 구조를 따라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해상 인프라를 민간이 아닌 정부가 독점했기 때문이죠. 규제가 많고 의사결정이 느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관이 협력했습니다. 포스코가 철강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현대가 설치를 담당하며 삼성중공업이 제어 AI를 관리합니다. 속도와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겁니다. 중국도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추진했지만 기술력과 안정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태풍이나 해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매년 수십 기의 터빈이 파손됐죠. 반면 한국의 K윈드아웃은 자율 안정화 시스템을 탑재해 해류에 따라 스스로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K-넥서스 마이크로 리액터, 즉 해양형 마이크로 원자로죠. 이건 바다 위의 에너지 혁명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이 초소형 원자로는 선박이나 해상기지에 탑재되어 30년간 연료 교체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여전히 안전성 문제로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술이 무서운 건 단순히 에너지를 자급한다는 점이 아니라 바다의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연료 공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느 바다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죠. 한국은 이 기술로 태평양, 인도양, 북극 항로의 해상 에너지 기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기지보다 훨씬 강력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기술의 확장을 포기했고 중국은 군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와 평화를 결합했어요. K-넥서스 원자로는 전쟁이 아니라 연합 에너지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며 이제 바다의 전력망이 한국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죠. K10 넥서스와 KC 브레인, 그리고 K2의 플리트의 기술과 산업의 틀을 세웠다면 이제 그 위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K 메러타임 팩트, 한국 주도의 해양 협정 체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약이 아닙니다. 21세기 바다의 헌법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제도적 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협약은 2032년 부산에서 처음 제안됐고 3년 만에 42개국이 서명했습니다. 핵심은 바다의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되 그 기준은 한국식 안전표준에 따른다는 조항이죠. 즉, 국제해양법의 중심이 유엔에서 서울로 옮겨온 셈입니다. 지금까지 바다의 규칙을 만들던 나라가 미국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규칙을 설계합니다. 일본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이 한때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권한이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도쿄는 지역 균형을 주장했지만 유럽과 인도,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투명성을 이유로 K 메러타임 팩트를 지지했습니다. 바다는 이제 일본식 규제보다 한국식 표준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된 거죠. 중국도 이 협약에 초대받았지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데이터 주권 문제 때문입니다. KC 브레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해양 정보가 모두 한국 서버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건 결국 자국 기술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오히려 그 태도를 보고 중국 선박의 투명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K 메러타임 팩트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해양 데이터 표준화. 둘째, 친환경 운항 규범. 셋째, AI 안전 인증 체계.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세계의 바다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재편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협약을 통해 기술뿐 아니라 법의 언어까지 지배하게 된 겁니다. 특히 첫 번째 축, 데이터 표준화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기존의 국제해양법은 위치, 속도, 화물 등 단순한 정보만 요구했지만 K 메러타임 팩트는 실시간 엔진 상태, 연료 효율, 탄소 배출량까지 공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 기준은 한국의 KC 브레인에서 관리되죠. 결국 모든 국가가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축인 친환경 규범은 한국이 사실상 유럽을 제친 영역입니다. 유럽이 탄소 중립을 말할 때 한국은 이미 그것을 산업화했습니다. K-윈드아웃, K-넥서스 원자로, 수소 추진선 올 커넥티드 언더 커리언 레귤레이션. 일본은 여전히 문서로만 환경 기준을 논하고 중국은 수치 조작으로 신뢰를 잃었죠. 한국은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윤리를 실현했습니다. 세 번째 축, AI 안전 인증 체계는 더욱 결정적입니다. KC 브레인에서 승인받지 못한 자율운항선은 국제항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항로의 허가권이 한국에 있는 셈이죠. 미국조차도 한국의 AI 인증 절차를 거쳐야 북태평양 항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 GPS를 통제하던 미국의 지위를 한국이 바다에서 되찾은 것과 같습니다. 2035년 서울에서 열린 K-매러타임 서미트의 마지막 날, 한 문장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국가를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인류를 잇는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발표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죠. 이것이 역사에 남을 서울선언의 서두였습니다. 그 순간은 상징적이었어요. 20세기 초 세계의 바다는 제국의 군함들이 지배했습니다. 21세기 초에는 다국적 자본이 해양을 통제했죠. 하지만 21세기 중반에 이르러 바다의 언어는 한국의 기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군사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신뢰와 연결의 철학으로 바다를 재설계했습니다. 서울선언은 세 가지 비전을 담고 있었죠. 첫째, 지속 가능한 해양 문명. 둘째, 기술과 윤리의 통합. 셋째, 동맹이 아닌 연합의 시대.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K-시프 넥서스, KC 브레인, K-매러타임 팩트가 그 기반이 되었죠. 한국은 말로 선언한 게 아니라 이미 시스템으로 보여준 겁니다. 일본은 그 선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한때 해양국가 일본을 자부했지만 그 자리를 한국이 완벽하게 대체했죠. 일본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기술로서 바다를 점령했고 윤리로서 세계를 설득했다. 그 말은 패배의 인정이자 존경의 고백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처음엔 반발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베이징은 공식적으로 K-매러타임 팩트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자국 선박의 항로를 한국 시스템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국제보험사가 한국의 인증만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바다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건 곧 경제적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흥미롭다고 봅니다. 한국은 누구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요하지 않는 리더십으로 세계를 이끌었어요.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연안국이 자발적으로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지배가 아닌 동행의 언어로 이해했습니다. 서울선언이 발표된 날, 부산항에서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죠. 한국, 인도, 폴란드, 노르웨이의 깃발이 함께 걸린 K-시프이 출항했습니다. 그 배의 선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She is one. 한국은 더 이상 조선의 국가가 아니라 바다의 문명을 설계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속도와 규모를 논하지만 한국은 질서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기술은 언젠가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복제할 수 없어요. 한국이 지금 가진 건 기술이 아니라 문명으로서의 힘입니다. 바다를 단순한 자원으로 보지 않고 공유의 공간으로 인식한 최초의 국가. 그게 한국이죠. 한국은 그 철학을 실천으로 증명했습니다. 바다의 오염을 줄이고 해양 난민을 지원하며 해상 분쟁을 데이터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KC 브레인이 조기 경보를 통해 인명 피해를 막고 K-매러타임 팩트가 국제협정을 자동 조율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위기의 공간이 아닙니다. 한국이 관리하는 안정된 네트워크가 되었어요.